안녕하세요. 사연 낭독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조금 길고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왜 제가 결국 가족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저는요, 정말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은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저는 두 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이야 딸이 더 낫다는 말도 하지만 제가 태어났던 그 시절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에구 또 딸이네. 그래도 장남 있으니 됐다. 그 말 한마디로 제 자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요. 오빠는 집안의 희망이었고 저는 그냥 덤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늘 똑같았습니다. 오빠가 기침 한 번만 해도 엄마는 밤새 잠을 못 이루셨고 제가 열이 나서 알아 누워도 이런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애가 원래 좀 약하네. 아프다고 울면 엄마는 제 이마에 손을 얹기보단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꽂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 태어난 것 같았거든요. 밥상에서도 차별은 분명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올라오는 날이면 좋은 부위는 늘 오빠 그릇으로 갔습니다. 엄마 나도. 제가 젓가락을 들면 엄마는 말했습니다. 오빠 먹어야지. 너는 국이 있잖아.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먼저 챙겨지는 사람, 항상 나중으로 밀리는 사람. 그게 가족이라고 믿으며 저는 자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차별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빠 학원비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셨던 엄마가 제 참고서 하나 사달라는 말엔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니?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 말은 제 꿈을 조용히 접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장래희망을 말할 때 의사다 선생님이다 떠들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집에서는 의미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언젠가는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은 차별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한다는 걸요. 제가 처음으로 억울하다는 감정을 뚜렷하게 느꼈던 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진학 상담을 하던 날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따님 성적이면 대학 진학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얘는 대학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히 돈 쓰지 말고 기술 배우든지 취직해라.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요. 왜냐하면 울면 또 이런 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떤다. 시간이 흘러 저는 조용히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럭저럭 제 인생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엄마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결혼이야. 축하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얼굴이었죠. 반대로 몇 년 뒤 오빠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장남 장가 보내야지. 집안의 큰일이다. 그날 이후 엄마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장남 결혼뿐이었습니다. 오빠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예단 예물 신혼집. 엄마는 통장을 열어 젖혔습니다. 장남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그 체면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조금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엄마는 잘라 말했습니다. 너는 빠져. 그 한마디에 제 위치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당당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동생은 혼수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여자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엄마는 웃으며 맞장 굳혔습니다. 그럼.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딸이 아니라 언제든 밀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걸요. 더 힘들었던 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제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이해해. 괜히 나섰다가 더 복잡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 편이 아니었구나.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웃고 모두가 축복하는 자리. 그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인사를 할 때도 저는 늘 끝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사람들 눈을 피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 봉투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봉투를 받아든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위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결혼식 전날 밤 집안은 말 그대로 난리였습니다. 엄마는 잠도 못 주무시고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전화기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예단 상자는 몇 시에 도착한다고? 신부 측 부모님은 어디 앉히지? 그 와중에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결혼식 당일 아침 엄마는 제 방문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방에는 수십 번을 들락날락 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컨디션은 괜찮아? 넥타이는 이게 낫겠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도 질투나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 이제는 그러려니 해야 하는구나.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진 촬영 순서에서 저는 늘 맨 끝이었습니다. 아, 동생분은 저쪽에서 잠깐만요. 그 말에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엄마조차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동선 좀 피해주세요. 그 말투, 그 눈빛. 정말 밉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은 자기 편 앞에서는 침묵으로 드러난다는 걸요. 식이 시작되고 축가가 울리고 사람들은 웃고 울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저는 철저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단상 위에서 말했습니다. 늘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 말투는 늘 저에게 쓰던 무심한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괜히 기대했다가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봐.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울컥할 뻔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앉았을 때 그제야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래도 혹시 기대하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손은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서류인지도 몰랐습니다. 몇 장의 종이, 도장, 낯선 용어들, 그리고 그 한 줄, 소유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 이름이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가 계약서 사본.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가 오빠 얼굴이 떠올랐다가 며느리의 말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필 오늘일까? 미안함일까? 보험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며칠 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봉투 받니?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봤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엄마가 말했습니다.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랑도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쥐고 있던 마지막 양심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봉투가 언젠가 다시 제 앞에 놓이게 될 거라는 예감. 상가 계약서를 받은 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요.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일상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제가 뭔가를 가진 순간 그건 곧 빼앗아도 되는 것이 된다는 걸 이미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처음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결혼식이 끝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일은 괜찮고?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말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해서 나온 관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요즘 좀 힘들다더라. 그 한마디에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시작이구나.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이 좀 늦게 들어온대.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하지만 그 말들이 점점 자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대. 그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 봉투 이야기가 직접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이번엔 오빠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당당함 대신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야, 요즘 좀 바쁘지?
뜬금없는 안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자 한참을 머뭇거리던 오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는 말을 돌렸습니다. 요즘 사업이 좀 꼬였어. 금방 해결될 문제야. 그 말투, 그 표정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문제가 생기면 별일 아니다로 덮으려는 모습.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할 말은? 그러자 오빠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 그 한마디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괜히 한숨을 쉬더군요.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리고는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상가 말이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깐만 담보로 쓰면 된대. 금방 갚을 거래.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지 아십니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빠 문제는 늘 잠깐 이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오빠는 직접 말 안 해? 그 질문에 엄마는 잠시 굳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민하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장난 편이었고 저는 여전히 설득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가 계약서가 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다시 나를 끌어내릴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은 막다른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 우리 정말 힘들어. 그 말투, 그 호칭. 결혼식 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생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문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엄마도 오빠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걸. 그저 필요할 때 쓰는 카드였을 뿐이라는 걸요. 저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거절이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냉정해졌니?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냉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것뿐인데 말이죠. 엄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밥상에서 밀려났던 기억, 꿈을 포기했던 순간, 결혼식장에서 지워졌던 제 자리. 그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생각 좀 해볼게. 그 말은 사실상 마지막 유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상가를 직접 보러 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다. 그 순간 이 봉투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택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해 집으로 가려던 순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름이 화면에 뜨자 이상하게도 심장이 하나도 뛰지 않더군요. 놀랍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우리 잠깐만 보자. 그 말투 부탁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통보에 가까운 목소리.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약속 장소에는 이미 오빠와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한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와줘서 고마워. 그 동생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너무 늦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오빠는 커피도 나오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 말에 오빠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쓴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또 엄마였죠. 늘 그랬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엄마로 귀결됐습니다. 오빠는 결국 핵심을 꺼냈습니다. 그 상가 말이야. 담보로만 쓰면 돼. 금방 정리될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해주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제 인생을 가족 할인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은 자기 요구가 거절당하는 순간 상대에게 죄책감을 뒤집어 씌운다는 걸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두 사람 시선이 동시에 그 봉투로 꽂혔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가 묻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가 매각 완료 서류.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오빠는 서류를 급하게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진짜 팔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짧은 대답 하나에 두 사람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오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미쳤어? 가족인데 이럴 수가 있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족. 정말 편리한 단어였습니다. 그때 오빠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진짜 이럴 거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차별받던 밥상, 접힌 꿈, 결혼식장에서 지워졌던 제 자리. 그래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절연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요? 그 질문에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장남을 선택했어.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직접 마주할 차례야. 그날 이후 엄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애원하는 목소리였고 나중엔 화를 내는 목소리였고 마지막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엄마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병실에서 엄마는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버틸 줄은 몰랐을 거야. 엄마는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내 엄마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 그날 저는 병실을 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더 이상 제가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연 낭독회 구독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가족은 결코 정상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라 나로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피로 이어졌지만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가족 끝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이곳 사연 낭독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